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영길이 형이 처리를 했더라고. 예,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칼끝이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향하는 가운데 어제 녹취록 하나가 또 공개됐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JTBC가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여기에서 송영길 캠프 핵심 멤버였던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랑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관의 통화가 공개가 됐는데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래구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아유 잘했어 그러더라고 라고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잘했어라고 그러니까 돈봉투가 전달된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요? 또 하나가 강래구 씨가 뭐라고 했냐면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라고 얘기를 했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네. 뭔진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강래구 씨가 또 뭐 그 돈이 그 돈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이정근 씨가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고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 강래구 씨가 그 돈이 그 돈이지 뭐. 네.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결지으면 그 처리라는 게 돈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심지어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다른 돈봉투를 따로 또 살포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통화에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송영길 전 대표는 좀 사면초가인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좌관, 그러니까 한모 씨라고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박모 씨 아닌가요, 박모 씨? 네, 박모 씨 예, 죄송합니다. 예. 이 박모 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지금 임박한 상황이에요. 예. 이제 이분은 강래구 씨가 그 이정근 부총장한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어 있고요. 이 돈이 흐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사람인데 아마 조만간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이 궁금한데 일단 당에서는 빨리 좀 귀국을 하셔라 이렇게 요청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보다는 기자회견 통해서 입장 밝히겠다 이런 상황이죠. 네, 지금 프랑스 파리 이제 경영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직접 하겠다라고 해요. 예. 2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치면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새벽 정도 시간이 될 텐데 여기에서 뭐 검찰 수사 그리고 당의 어떤 귀국 요청에 대한 답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뭐 본인은 억울하다 그리고 당장 조기 귀국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22일이면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지 한 열흘쯤 지난 거거든요. 입장 발표가 지금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왜 송 대표는 이렇게 입장 발표까지 시간을 끄는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프랑스 현지에서 뭐 전화 돌리고 하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뭐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귀국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송영길 전 대표랑 아주 가까웠던 최측근이었던 사람한테 어제 전화해서 좀 물어봤는데 네. 뭐 이쪽에서는 2주 안에는 오지 않을까. 결국 오긴 올 거다. 그러니까 뭐 7월까지 정말 그렇게 끌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화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파악을 네.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랑 통화하는 그 통화는 나중에 경찰 압수수색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좀 부담스러운 통화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어차피 오자마자 바로 긴급 검찰이 체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걸 있습니다. 위해서라도 귀국을 하긴 할 것이다. 김준일 에디터. 예. 뭐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서요. 일단 뭐 기자회견 날짜부터 하면은 토요일 이제 한국보다 7시간 늦거든요, 파리가. 예.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낮에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이에요. 토요일 밤.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뉴스를 안 볼 때입니다. 그때가. 사실 아.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 아닌가. 정치인들은 원래 토요일 날 기자회견 안 잡거든요. 본인 묻힐까 봐. 다 네, 묻히니까. 뉴스 묻힐까 봐. 뭐 아주 가끔 안철수 의원이 일요일 날 잡아가지고 기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뭐 이런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요일 날 하면 이제 월요일 뉴스에 바로 그렇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예, 그걸 예. 이제 생각해서 일요일 날 하는 건데 토요일 저녁은 솔직히 좀 피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파리에 특파원이 없는 언론사가 상당수예요 요즘은. 그래서 그것도 좀 얼마나 이제 참여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김광현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거는 사태 파악 도대체 어디까지 가가지고 뭐 강내구 감사 이정근 뭐 이 등등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본인도 모르고 본인이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시간을 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녹취록이 그 전에 나온 거 기억도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면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송이 레고한테 돈 많이 썼냐고 뭐 나에게 묻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정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썼다라는 거를 이제 송영길 인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정황이 한두 개 녹취록에서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모든 거는 송영길 대표가 후보가 당시에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모두가 움직였는데 이거를 정말 후보가 모를 것이냐.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충성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송영길 후보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로 열심히 뛰었어라는 거를 티를 내야지 이게 나중에 농공행상에서 뭔가를 자리를 받는 거고 실제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되고 뭐 이를테면 윤관석 사무총장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몰랐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지금 자진 탈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선제 조치 취해야 된다. 당 지도부 대응이 아니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출당 같은 극약 처방 내려야 된다. 다만 이게 뭐 특정해서 누구에서 누구까지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비명계 쪽에 조금 강한 이제 목소리고. 근데 지금 어저께 다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귀국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제 송영길 대표에 좀 조기기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 수사예요. 이게 진짜 과거에 2012년 사례가 있잖아요. 고승덕 의원 사례. 일단은 돈 받은 사람은 당시에 고승덕 의원 한 명만 이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돌려줬죠 고승덕 의원은. 그리고 나머지는 1억 9천만 원 현금으로 박희태 의원이 뽑은 것 중에서 아무것도 확인이 안 돼서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의원들에서는 아직 뭐 누가 소환 조사되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받은 적 없다.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2012년과 지금의 다른 점은 녹취가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담겨 있다는 그 점이 다른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녹취록 가지고만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특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돈 뿌린 이후에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과 또 이 연루자들 사이에 아주 뭐 치밀한 수싸움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박성준 의원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죠. 정년 연장 65세 포문 연하. 정년 연장 이건 무슨 얘기죠? 현대차 노조가요. 올해 임단협, 그러니까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노조 확대 간부 대상 설문조사에서 올해 제일 시급한 제도 개선 의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예. 이게 복수 선택 답이었는데 3분의 2가 정년 연장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정년이 60세예요. 예. 근데 우리 연금 수령이 65세에 하잖아요. 5년 동안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복지 문제도 있고요. 노조한테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현대차 노조원이 한 4만 4천 명이 되는데 네. 3년 뒤, 그러니까 2026년까지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이 1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조합원이 다 뭐 대부분이 상당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화되는 그런 우려들이 노조 입장에서는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노조의 주장을 사측에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 유연성 문제도 있고 생산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년을 연장해주면 앞으로 해야 될 어떤 R&D나 소프트웨어 부분 확대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년 연장 문제는 현대차에서 회사 차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불거진 문제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는 문제기도 하잖아요. 다른 회사에서도 뭐 이번 사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슈의 신호탄이 현차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년 연장 김준일 에디터.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현대차 노조가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노조가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큰 단위 노조고 힘센 노조. 지금 조합원이 4만 4천 명 정도인데 예. 아까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2026년까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정년 퇴직하는 조합원이 12,600명이니까 3분의 1이 거의 나가는 수준이 3분의 1이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조합이 약해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이 65세 그러니까 조합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65세에 받는데 60세부터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고 네. 정부 차원에서 지금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예, 정년 정부 연장.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60세 이상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585만 명이고요. 역대 가장 1963년 수치 집계 이후로 가장 큰 수치예요. 그래서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취업자 중에 20% 이상이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라고 지금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랑스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거를 지금 최근에 통과시켰어요. 예. 그게 이제 그거 연금 개혁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금 수령 시기를 그 나이로 늦추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65세 이상이 21%가 넘거든요. 한국도 지금 곧 15%가 넘는데 한국도 프랑스처럼 되려면은 이제 연금 개혁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다만 그러면은 이제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만약에 물꼬를 터버리면은 다른 단위 사업장에서도 예의가 나오고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취업이 막 지금 너무 잘 되고 경기가 활성화된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이 저 정년이 연장돼 가지고 회사에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 신입사원법을 여러 개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젊은 층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긴 해서 간단치는 않아요. 다만 현대차에서 첫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세 번째 이슈 갑니다. 61개 기관 북한의 해킹. 우리 기관이 뚫렸다 이 얘기입니까? 네,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어제 밝혔는데요.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라자루스라는 곳이에요. 뭐 대표적인 해킹 조직인데 여기 예. 소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니세이프라는 프로그램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뱅킹할 때 뜨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뱅킹하기 전에 사전에 설치해야 되는 금융보안 인증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예. 네, 이게 해킹의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나 보안에 취약한 버전이 깔린 컴퓨터가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예. 악성 코드가 설치되게 하는 수법이었어요. 희한한 네, 수법이네요. 그것도 거기 들어가면 바로 0.01초 만에 바로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 이니세이프가 국내 점유율이 한 20에서 25% 정도가 돼요.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국내에 있는 컴퓨터 중에 한 1,000만 대가 다 이게 깔려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니세이프라는 이 버전이 이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 중에 그 컴퓨터가 어떤 언론사에 접속하는 순간 된다고요? 네. 희한하네요. 네, 근데 그것도 이니세이프가 깔린 모든 컴퓨터는 아니고 그 네. 중에서 좀 보안이 취약한 버전의 경우에 어. 이제 들어갔을 때 바로 깔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61개 기관의 PC 207대가 해킹이 됐습니다. 예. 피해 기관 중에는 언론사가 8곳이 있었고 의료 바이오 기관 4곳 그리고 방위산업체가 한 3곳이 됐었어요. 이 라자루스가 이렇게 해킹을 해서 목표가 뭐였냐 했을 때 그
해킹된 PC의 관리자 권한을 빼앗아서 우리 좀비 PC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좀비 PC를 만들고 그걸로 디도스 공격 같은 거 이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고요. 다행히 어떤 금전 유출 같은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예. 갈수록 치밀해지네요. 예, 근데 이게 그 3월 30일에 국정원에서 요 발표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요거가 요런 북한이 해킹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안 경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 국정원과 경찰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거를 지금 발표하고 이런 것도 어떤 간첩 수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좀 놓이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이니세이프가 뚫린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프로그램 컴퓨터 이제 PC에 들어가서 네. 제어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에서 설치 여부 확인하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면은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거죠. 네, 네. 이니세이프란 프로그램이 내가 깔렸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요거 설명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